우리 몸은 마치 전쟁이나 뭔가 굉장히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쓰는 에너지를 확 줄여버리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요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인풋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웃풋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변비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일하게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기능성을. 우리 몸의 병의 시작은 결국 흡수 과정에서 시작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내 나쁜 미생물들은 희한하게도 흡수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흡수를 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빠져나가야 되는 지방도 흡수를 시켜서 에너지나 지방으로 쌓이게 하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의 맞춤 식이요법 상담을 27년째 하고 있고요. 영양학 박사인 심선아입니다. 자, 워낙 뭐 식품에 있어서는 박사시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무작정 굶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아주 정말 저세상 절제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굶으셔도 괜찮습니다. 굶거나 소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 굶는 기간이나 소식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그런 후폭풍들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소식이라던가 굶는 식의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식이나 뭐 약간 굶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기초대사량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내가 들어오는 칼로리가 서서히 줄어들면 우리 몸도 뭔가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은 마치 전쟁이나 뭔가 굉장히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쓰는 에너지를 확 줄여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기초대사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만 더 많이 먹어도 그것들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또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무작정 굶게 되면 또 큰 문제가 근육이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원래 적정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포도당이나 지방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많이 절제된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분해해서 쓰기 때문에 근육 유지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 근데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근육 손실의 문제도 있지만 혈당 관리 문제라든가 노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요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대사량도 줄어들고 근육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식사량이 조금만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체중이 원래 체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요요가 올 수 있죠. 문제는 이렇게 요요가 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체중이 그냥 증가한다는 것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요요가 한 번 올 때마다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요를 한 3번이나 4번 정도 겪었다면 평균 수명이 한 5년 이상 짧아진다 이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체중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다이어트 식습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면 내가 하루에 먹는 총 칼로리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 3끼 중에 한 끼를 굶겠다라고 하면 저녁을 굶어야지 아침을 굶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침 시간에는 긴 공복 상태로 우리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먹는 것들은 굉장히 에너지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침 식사는 넉넉히 해도 사실은 혈당이라든지 또는 체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근데 아침을 내가 굶고 나면 굉장히 이제 혈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몸에서 약간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에 훨씬 더 과식하기가 쉽고 또 전체 칼로리가 높아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하루에 2끼만 먹는 사람과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의 하루 섭취 칼로리를 비교를 해보면 2끼를 먹는 사람의 칼로리가 훨씬 더 높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하실 때 일단 거의 대부분이 칼로리로 확인을 하시잖아요. 이게 또 함정일 수 있어요. 칼로리가 너무 낮아버리면 하루에 지금 김현욱 아나운서 같으면 하루에 지금 필요한 칼로리가 예를 들면 한 2200kcal 정도가 돼요. 지금 성인 남성이면서 이제 50대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2200kcal 정도면 그 중에 적어도 한 70% 정도는 기초 대사에 써야 되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적어도 1600, 1700kcal 정도가 내가 활동으로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 몸을 운영하는데 혈액순환을 하고 장기들을 움직이고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못 미치는 칼로리를 먹게 되면 기초대사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에너지 축적도 많아지게 되고 요요가 올 확률들이 아주 높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지방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가 우유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저지방 그런 식품들이 많은데 저지방은 지방을 줄였다는 뜻이지 칼로리가 낮다와 이퀄은 아니에요. 특히나 저지방 음식들은 지방을 빼면 사실 고소한 맛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맛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지방 식품은 탄수화물 양이 좀 더 많거나 또는 약간 합성 감미료 같은 것들이나 뭔가 첨가물들이 들어갈 확률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지방 음식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드셔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다이어트 식습관 중에 하나가 과일을 식사 대신 하시는 거죠. 밥을 먹으면 어쩐지 탄수화물이고 살찔 것 같으니까 밥 대신에 자꾸 이제 과일을 드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과일은 물론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과일 자체의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도 종류가 사실은 많아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하나냐 두 개냐 여러 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혈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국 살을 찌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아주 단순한 당들, 그냥 딱 하나짜리이거나 두 개짜리이거나 이런 당들이기 때문에 밥보다, 사실 밥으로 먹었을 때는 이 포도당이 수천 개 붙어 있어요. 밥으로 먹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자르는데 오래 걸리죠. 근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이거나 두 개니까 아주 쉽게 잘라지게 되고 이것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빨리 되니까 그만큼 혈당도 많이 오르고 의외로 칼로리도 높고 이렇게 돼서 과일 때문에 살이 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과일을 한 번에 얼마나 먹어야 되냐면 과일은 100g 기준이거든요. 한 번에 먹는 양이 100g. 그러니까 작은 사과 반 개, 큰 사과라면 3분의 1개. 샤인머스켓이라고 한다면 샤인머스켓은 한 번 먹는 양이 한 5알에서 6알 알맹이로 그 정도가 1회 먹는 적정량이에요. 근데 보통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1회 먹는 양이 그거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밥을 안 먹는데 자꾸 살이 찌는 것 같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단백질을 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좋지 않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하는 게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로 다 바꾸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적절한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또 근육을 좀 유지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포만감도 주고. 칼슘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슘을 내가 그렇게 먹을 수도 없지만 1kg을 먹는다 하더라도 단 1칼로리도 안 나와요. 칼슘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딱 3개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근데 우리가 칼로리 하면 거의 다 탄수화물하고 지방만 생각하는데 단백질도 탄수화물과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과하게 먹었다.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필요한 대로 썼다. 남을 거 아니에요. 남는 단백질은 이것도 다 역시 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결국 단백질도 많이 먹게 되면 지방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는 거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영양소하고 균형이 깨지면서까지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영양소마다 효율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에너지를 낼 때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만들 때 효율, 단백질이 에너지를 만들 때 효율이 다른데 단백질은 효율이 제일 떨어져요. 에너지를 만들 때는. 그래서 단백질로 만약에 에너지를 만들면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 노폐물들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성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도 못하고 배출을 시켜야 되니까 결국은 이거를 간하고 신장에서 무독성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양이 너무 많거나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그러면 결국은 이 질소 노폐물들이 많아지니까 간과 신장에, 콩팥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적정량의 단백질, 사실 이 적정량의 단백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다 체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끼에 20g 정도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끼에 20g이라면 고기, 살코기로 치자면 100g이에요. 닭고기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비계가 없는 살코기 기준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은 100g을 먹으면 20g 정도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끼니에 그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아주 극혐하는 식단. 이것도 다이어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양소마다 에너지 효율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치자면 가장 효율이 좋은 에너지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만들 때 가장 에너지도 잘 나오기도 하지만 노폐물도 적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적기 때문에 그만큼 몸에서 무리가 좀 적게 갈 수 있죠.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많이 먹어서 문제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최소 수준을 그럼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 건가? 탄수화물을 우리 몸의 최소 수준으로 먹는다면 탄수화물 기준으로 하루에 100에서 130g 정도는 꼭 먹어야 돼요. 그래야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반드시 탄수화물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는 밥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햇반 같은 작은 거 한 공기 있죠. 하루에 꼭 아주 최소량으로 필요한 탄수화물 양은 밥 그런 작은 공기 한 공기 정도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탄수화물을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시는 건 좀 주의가 필요해요. 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변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다이어트 하면 왜 변비가 생길까요? 다이어트 하면 일단 식사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이 있어야 결국 아웃풋도 있는 건데 인풋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웃풋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일단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줄이는 게 바로 탄수화물 식품이잖아요. 근데 이 탄수화물 식품들은 다 뭐냐면 식물성 식품들이에요. 곡류이던가 아니면 뭐 채소이든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탄수화물 식품들은 식물성 식품이고 이 식물성 식품들은 결국 뭘 가지고 있냐면 식이섬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결국은 식이섬유까지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장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서 변비에 걸릴 확률이 높죠. 반면에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또 뭐는 늘리냐면 단백질을 늘리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은 육류이든가 또는 생선류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품들은 거의 대부분은 식이섬유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안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변비에 걸릴 확률들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거나 별도로 채소 섭취를 넉넉하게 하거나 요즘은 수용성 식이섬유소 그런 제품들도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라도 일단 변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성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비를 반드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잘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잘 먹으면서 내장 지방을 녹인다면 다이어트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재료가 있을까요? 일단 지방은 녹이는 거는 아니고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지방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식품이라는 건 없어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지방이 분해되게 나오게 하는 그 기전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몸에서 분해해서 쓰도록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섭취 칼로리를 좀 줄이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그래도 내장 지방을 쌓이는 걸 원천적으로 막거나 또는 내장 지방을 분해해서 나오게 해서 에너지로 잘 쓰게 하거나 이러려면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그런 식품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 추천을 한번 드려본다면 첫 번째는 녹차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녹차는 마셔보면 좀 쌉쌀한 맛이 있잖아요. 좀 떫은 맛이 있잖아요. 녹차에 들어있는 이 떫은 맛의 성분이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다른 식품들에도 사실은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떫은 맛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카테킨을 가지고 있는데 녹차에 있는 카테킨만 유일하게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기능성을. 물론 이제 그러려면 추출물 형태로 먹으면 제일 좋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커피나 이런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커피나 기타 과일이나 또는 탄산음료 대신에 뭔가 대체할 게 필요하니까 이럴 때는 녹차 정도를 하루에 1~2잔 정도는 조금 꾸준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꼭 차가 아니더라도 이 녹차를 녹차 잎이나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밥을 할 때 좀 활용을 한다던가 녹차물 같은 거를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견과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견과류가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가지고 있지만 다이어트에 특히 좋은 견과류는 아몬드하고 피스타치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아몬드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고 피스타치오는 두바이 초콜릿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피스타치오가 완전히 그 가격이 완전히 상승했대요. 그래서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를 껍질째 있는 피스타치오를 드시면 굉장히 다이어트 효과가 좋아요. 이 피스타치오 별명이 뭐냐면 스키니넛이에요. 스키니넛. 칼로리는 높지만 껍질을 까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껍질을 까고 또 까면서의 느낌, 그리고 또 먹을 때도 이 껍질에게 막 수북하게 있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포만감을 굉장히 쉽게 느끼고 이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피스타치오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스타치오도 다이어트에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견과류들은 불포화 지방이지만 불포화 지방도 똑같이 지방과 같은 에너지를 내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 조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견과류는 항상 먹을 때 내 손으로 쥐었을 때 빠져나오지 않게 딱 쥐어질 정도, 그램수로 하자면 한 25g에서 28g 정도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다 라고 양 조절만 잘 하시면 다이어트는 아주 좋은 식품이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이니까, 단백질 많은 식품 하면은 우리가 고기만 생각을 하고 또 닭가슴살 생각을 하지만, 단백질이 많은 식품은 크게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고기, 생선, 달걀, 콩, 이 네 가지 식품군이 다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사실 단백질은 어떻게 보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백질은 먹으면 이게 다 쪼개져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서 흡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아미노산 풀이라고요. 풀장처럼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풀장에 아미노산 풀이 형성이 되어 있다가 뭔가가 필요해. 단백질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해. 또는 어떤 효소가 필요해. 이게 다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필요할 때 인슐린을 만드는 아미노산들이 빨리 이렇게 사슬처럼 딱 모여가지고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돼요. 또 어떤 효소가 필요하면 그 효소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쭉 모여서 이 효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무슨 면역 항체가 필요해. 그럼 또 얘네들이 모여서 항체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흡수율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필요할 때 얘네들이 잘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먹어야만 합성 효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고기도 여러 가지, 또는 고기뿐만 아니라 고기나 생선, 해산물 또는 달걀 또는 우유에 들어있는 거, 식물성으로 들어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좀 골고루 잘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식초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식초요? 네, 이 식초가 의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신진대사에 중요한 영양소들,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요즘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좀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은 탄수화물이 과해서 지방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비만으로 가는 거니까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태우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충분하게 들어가면 이것들을 잘 태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결국은 비타민하고 미네랄들인데, 이 식초가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흡수를 아주 도와줘요. 특히 미네랄의 흡수를. 그래서 반찬을 하실 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초무침 형태나 식초를 반찬에 자주 활용하시는 걸 하게 되면 훨씬 더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아주 많이 방해를 해줘요. 내가 양을 줄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밥 한 공기를 먹는 사람이 반 공기만 먹으려면 절제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 공기를 먹으면서도 반 공기 먹는 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식초가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뭐 김밥이 혈당 지수가 아주 높거든요. 칼로리도 높지만 혈당을 아주 많이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김밥을 쌀 때도 보통은 우리가 그냥 소금하고 참기름 이런 거 해서 하지만, 그런 데다가 식초를 좀 같이 해서 초밥 형태로 싼다면 이 식초 자체가 인슐린이 잘 나오기도 하고 포도당이 분해되는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식초를 좀 항상 식탁에 좀 가까이 곁들여서 드시는 방법들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식초에 뭐가 많이 첨가되어 있는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고, 그래서 항상 원재료명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당이나 과일이 많이 들어간 것도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식초 중에 하나가 다시마 식초가 있어요. 다시마 자체도 굉장히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가지고 있고 미네랄도 많은 데다가 이걸 식초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나오게 되면 다이어트는 굉장히 좋으니까 음용하거나 또는 음식에 활용하거나 둘 다 활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원료예요. 그러면 식초는 하루에 먹는 양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식초를 드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해서 드신다거나 공복에 드신다거나 요거만 좀 피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도 뭐 양을 정해달라 하면 식초는 우리 소주잔으로 하루에 먹는 게 한 3분의 2잔 정도, 그 정도 양이 하루에 먹는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걸 물에다 희석을 해서 마셔도 좋고 음식에다 섞어서 그냥 반찬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 사실은 좋은 음식들 우리가 먹게 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만약에 내가 소화하지 못한다면 또 효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음식의 소화 과정을 설명을 하려면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좀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서 제가 좀 길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비만도 그렇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뭐든 어떤 병이든 음식으로 생기는 병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는 병들도 많아요. 결국 음식이 병을 생기게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거든요. 내가 음식을 꿀꺽하고 삼켰어요. 그러면 목구멍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 의지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삼킬지 말지. 하지만 목구멍을 딱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거든요.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면 식도를 넘어가서 일단 위에 한 2-3시간 동안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냥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는 저장되어 있는 동안에 위산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산도 나와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이기도 하고 살균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는 굉장히 탄력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쥐어 짜주는 운동을 해요. 이런 물리적인 운동을 통해서 위 안에 있는 동안 정말 부드러운 죽 상태가 되어서 이 음식물들이 천천히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소장을 통과하는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먹은 음식이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에서는 흡수할 영양소는 흡수를 하고 흡수하지 않을 것들은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내보내고 이 선별 작업을 이제 소장에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장에서 만약에 흡수가 됐다라고 하면 흡수가 된 영양 물질들은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필요한 조직에 가서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거고 흡수되지 않은 것들은 대변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 소장에서 이 선별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먼저 잘 섞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소장에서 그 선별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결국 병이라고 하는 건 꼭 흡수가 되어서 나에게 영양 물질로 쓰여야 되는 것들이 흡수되지 않고 자꾸 나가버려. 그러면 그것도 병이잖아요. 또는 흡수되지 않아야 될 것들까지 흡수가 되어서 노폐물들이거나 뭔가 독소가 될 만한 것들이 우리 몸을 자극해. 그럼 그것도 병이에요. 우리 몸의 병의 시작은 결국 흡수 과정에서 시작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만약에 장내에 머물러 있어 라고 한다면 사실 그 자체 내에서 발효가 되거나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장 내에서는 발효나 부패가 이제 많이 수시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부패가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독소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이것들은 결국 다시 또 흡수가 돼서 전신을 타고 다니면서 염증도 만들고 병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장내 나쁜 미생물들은 희한하게도 흡수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흡수를 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빠져나가야 되는 지방도 흡수를 시켜서 에너지나 지방으로 쌓이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만큼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소화 과정들을 좀 돕는 이 소화 과정들이 좀 수월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다이어트에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이 소화 과정을 도우려면 물리적으로 이런 소화 운동들을 잘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약간은 양을 적게 먹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많이 소식은 사실 저도 쉽지 않으니까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위가 먹고 나서 배 터지겠다라고 하면 위가 압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가 물리적인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위 안에서 아주 부드러운 죽으로 만들어지는 작업 자체가 안 되는 상태로 장에 내려가기 때문에 장에서 그 다음 단계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소식이고요. 또 운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자체는 장의 운동을 자꾸 자극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용성이든 불용성이든 식이섬유들이 들어가야만 위에서 운동도 잘 시켜주고 장에서 운동도 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생각해 본다면 효소 분비를 좀 잘하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화효소들 분비를 잘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잘 씹는 거예요. 잘 씹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영양소에 치중하면 소화효소의 분배가 잘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탄수화물만 많이 먹어. 그러면 입과 췌장에서 탄수화물 효소가 한 번에 나오는 양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영양소만 막 치중해서 먹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인성 그런 소화 효소들도 있을 수 있죠.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식품들을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일이나 생채소들은 그 자체로 소화 효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히게 되면 이것들이 소화 효소가 불활성화되지만 생거 형태로 먹게 되면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식이섬유소 들어가면서 효소까지 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발효식품을 좀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면, 이 발효식품들도 역시 발효되는 과정에서 효소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치 또는 된장, 청국장, 요거트 이런 것들도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은 요즘은 효소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효소 제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조언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50이 딱 넘고 나니까 평생 걱정하지 않았던 체중 걱정을 저도 한 몇 년 전부터는 늘 하게 되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다이어트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보면 반드시 실패를 해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되고, 극단적인 굶는 다이어트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이 긴장하는 상태를 자꾸 만들게 되면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을 줄이거나 뭔가 긴장을 시키거나 하지 않고 내 몸이 좀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요즘은 좀 유행이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건강을 지키되 또는 정상 체중을 지키되 몸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또는 내가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좀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